은인을 구출하고 발복한 사람. 예전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요. 그때도 삶이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았대. 올해도 그저 그렇고 내년도 별반 다를 것 없고 맨날 비슷한 삶이 반복될 뿐이었대.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 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았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팔 것도 없었지만 있는 대로 팔아서 돈을 마련했대. 여비로 쓸 돈은 따로 챙기고 목적지에서 사용할 돈은 1,000원이었다고 하네. 그 돈은 허리춤에 전대에 넣어 단단히 묶고 길을 나섰대. 한겨울 2월쯤에 길을 떠났는데 요즘 같으면 차 타고 몇천 리도 단숨에 가겠지만 그때는 도보로 가야 했어. 사나흘씩 걸어가다 보니 몸이 진이 다 빠졌대. 봄이었지만 며칠을 걸어서 극도로 지쳤대. 한 고개를 넘으니 샘물이 있었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보였대. 땀에 옷이 눅눅해졌길래 옷을 벗어놓고 물에 손이랑 얼굴을 씻었대. 허리춤도 풀어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그때 전대를 물가에 내려놓았던 거지. 허리끈만 들고 잠시 걸어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 전대가 사라진 거야. 그 전대 안에 가진 돈이 전부 들어있었대. 너무 놀라서 물가로 다시 가봤는데 오가는 사람이 많으니 누가 가져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도 그 전대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서 포기할 수가 없었대. 그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는데 점잖게 생긴 노인이 하나 앉아서 말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 그는 주변을 살피면서 전대를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대. 그 모습을 보던 노인이 조용히 말을 걸었대. 여보게, 뭘 그렇게 찾고 있나? 남자는 사실대로 대답했어. 제가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갔는데 전대를 두고 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대. 그래? 그 전대가 어떤 천으로 되어 있나? 안에 돈은 얼마나 들었소? 그 시절엔 광목천으로 전대를 만들었대. 그래서 남자는 솔직하게 말했어. 광목 전대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전대를 내밀면서 말했대. 그래? 그럼 이게 자네 것이구먼. 그가 받아보니 그 전대가 맞았대. 아, 세상에, 이걸 그냥 가져가 버렸으면 그만인데 그걸 이렇게 돌려주다니.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그는 노인에게 약주라도 한잔 하시라고 돈을 조금 내밀었대.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하지만 가시는 길에 약주라도 한잔 하십시오. 그러자 노인의 표정이 단호해지더래. 눈을 부릅뜨고 말했대. 여보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하나? 그 말에 담긴 뜻은 사람을 좀 보고 말하고 행동해야지였어. 그 순간 그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존경심이 들었대. 그런 사람이 많았던 시절이었다고 하네. 내가 그 돈을 알 것 같으면 그냥 들고 달아나지 왜 여기서 주인을 기다리겠소? 나도 바쁜 걸음으로 가는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가서 주인을 찾아주려면 시일이 걸릴게요. 단시일엔 찾지도 못할 것이오. 그러니까 내가 바쁜 걸음이라도 여기 멈추고 지체하고 있으면 주인이 올 거요. 그러면 금방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 이거 누구를 보고 하는 소리요? 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돈을 내놓고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 아이, 고맙습니다. 하며 돌아왔지. 가족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 사람이 돈을 찾아오면 같이 가려고 뻔히 보고 있는데 돈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었단 말이야. 저 멀리서 오는 걸 봐도 돈을 찾아서 오는 건지 그냥 허탈하게 오는 건지 알겠는데 보니까 아주 기운차게 오는 거야. 옳다, 찾아왔구나 싶었지. 아, 어떤 노인이 주시더라. 아주 감탄을 하며 얘기했어. 그 노인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계속 감탄했지. 세상에 그런 노인이 없다. 그렇게 다들 놀라워하면서 가는데 강가에 당도했을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더니 강물 한복판에 어떤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었어.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강 양쪽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건지려 하지 않는 거야. 돈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애석해 죽겠는 거지. 누구인지는 몰라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다들 보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야.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소리쳤어. 저 사람 좀 건져주세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비웃듯 말하더래. 아니, 거기 사람 건지러 갔다가 나까지 죽을지 모르는데 누가 나서겠소? 돈이나 한 1,000원 준다 하면 몰라도.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즉시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도 몰랐지만 강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았거든.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은지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지. 돈을 준다고 하니 한 사람이 뛰어들었어. 그런데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 그냥 강으로 들어가더니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르는 곳에서 떠내려가던 사람을 끌어내는 거야. 물이 깊지도 않았던 거지. 그렇게 절룩거리며 나와서 사람을 살려줬어. 돈 내놓으시오. 이거였어. 그 돈은 바로 그의 전 재산이었거든.
하지만 주저없이 돈을 꺼내줬어. 돈을 받아간 사람은 어디 술을 사 먹으러 갔는지 집으로 갔는지 몰라도 그냥 사라졌고, 그런데 물에 빠졌던 사람은 이제야 정신을 좀 차리고는 아니 누가 나를 살려줬소? 하고 물었어.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지. 건지기는 저 사람이 건졌지만 사실은 이 양반이 살린 거요. 돈을 준 사람이 결국 사람을 살린 셈이니까. 그 말을 듣고 물에 빠졌던 사람이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정말 고맙소 하고 간절하게 인사를 했대. 근데 어쩐 양반이 어째서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소? 하고 물었어. 그래, 어디 사는 기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어. 나는 아무데 사는 사람인데 가난해서 강 건너 저쪽 마을로 이사를 가 살려고 가는 길이었소. 그런데 가다가 당신이 물에 빠진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살려줬소. 그 말을 듣더니 빠졌던 사람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 아, 그래요? 내가 지금 빠져 죽을 뻔한 이 강물 저편이 바로 내가 사는 곳이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빠졌던 사람이 다시 말했어. 내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옷도 다 젖고 다 떨어지고 형편이 없으노. 내가 가진 돈이 다 물에 떠내려가 버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노. 여기서 뭘 먹고 원기라도 회복해서 가야 하는데 난 지금 돈이 없지만 내 말만 하면 외상이라도 다 줍니다. 그제야 알았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잘 사는 부자였던 거야. 부잣집 자식이 물에 빠졌던 거였어. 그러니 여기서 기운을 차린 후 나하고 같이 갑시다. 당신은 처음 가는 곳이니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아니요? 나는 거기를 잘 아니까 같이 갑시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굳이 먼저 갈 필요도 없겠더래. 아, 그럼 그러지요. 하고는 며칠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원기를 회복했어. 그리고 마침내 자, 가자 하고 길을 떠났지. 그렇게 함께 가는데 몇십 리쯤 걸었을까? 저 멀리 보니까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산 밑에 집들이 질비하게 있었어. 그런데 빠졌던 사람이 가리키며 말했어. 저 복판에 있는 저 큰 집이 바로 우리 집이요. 그렇게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앞장서 덜렁덜렁 걸어가고 이사 가던 집 식구들은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어. 그런데 거의 문 앞에 다다랐을 때쯤 보통 사람들은 집을 떠날 때 며칠 안에 돌아온다고 말하고 가잖토. 그런데 이 사람은 물에 빠지고 사고가 나면서 올 기한을 넘겨버린 거야. 그러니 집에서는 매일같이 오늘쯤 오려나? 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마침내 사람들이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걸 보고 아버지 오시네, 형이 오네 하면서 가족들이 전부 뛰어나왔어. 그렇게 반갑게 마중을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였겠소? 바로 그때 길에서 전대를 주워주었던 그 영감이었어. 그때서야 다들 깨달았지. 물에 빠졌던 그 부자의 아들이 바로 그 영감의 아들이었던 거야. 다른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만 영감은 그때 인사하면서 이름을 물은 것도 아니고 자세한 이야기도 안 나눴지만 얼굴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 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놀라며 묻는데 그 아들이 인사를 하며 말했어. 이 양반 덕분에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영감이 순간 자기가 전대를 주워주었던 일은 까맣게 잊고 그저 자기 아들을 살려준 것만 고마워하며 아이 참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소? 하며 연신 감사하더래. 그래, 들어가서는 삼촌이나 사촌 만난 것처럼 편하게 대해. 뭐 내외도 없지. 다 와서 인사하고 안 그렇겠어? 사람을 살려줬으니까 말여. 남편 살려주고 가족 살려줬으니 가만히 있겠어? 다들 인사를 하면서 고마워했지. 며칠을 거기서 쉬면서 지내는데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저 논도 내 논이요, 저 밭도 내 밭이요 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보여주는데 도무지 못 가게 하더래. 그렇지만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신세만 질 수도 없지.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 자리를 잡아야겠다. 여기 좋기는 한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겠소? 그러자 물에 빠졌던 그 사람이 말했어. 당신 소원이 뭐요? 사업을 하고 싶다면 자금을 대줄 테고 농사를 짓겠다면 농기구며 농토까지 다 주겠소. 집도 있소. 그러니 마음대로 하시오. 아니, 그 말 듣고 보니 딴 데 가봐야 별 수 있겠어?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럼 있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말했어. 어떤 집이 좋겠소? 내 여기 집도 여럿 있으니 마음대로 골라보시오. 마음대로 고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아니, 그냥 골라 잡으시오. 그렇게 하니 어떤 집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니까 그래, 그러시오. 하고는 거기 있던 다른 사람에게 넌 다른 집으로 가고 이 집은 내놓아라. 이러더니 덜컥 그 집이 주어졌어. 뿐만 아니라 좋은 농토에 농기구까지 다 마련해주고 씨앗까지 대줘서 그해 농사를 아주 잘 지었단 말이야. 가을이 되어서 타작을 하고 소출의 반을 갖다 주니까 이게 뭔 소리요? 하고 말하더래.
내가 이걸 받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여기에 안착을 시켰겠소?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야 이거 없어도 먹고 살 사람이오. 사람이 살아있는 게 천금보다 귀한 법인데 내가 그때 죽었으면 이까짓 게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런 건 받을 수 없으소.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다 주더래. 덕분에 그는 잘 정착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 주의 정직함과 신의는 결국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 돈을 주운 노인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인을 찾아주었고 그 보답으로 자신의 아들이 구원받았다. 이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큰 보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선행은 선행을 부르는 법이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이를 구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보상으로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덕분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얻게 되었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연쇄적으로 더 큰 행운과 기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물질보다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때 주변 사람들은 돈이 걸려야 나설 정도로 생명보다 물질을 우선시했다. 하지만 돈을 잃었던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전 재산을 주며 사람을 구했고 결과적으로 더 큰 도움을 받았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베푼 도움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던 이는 결국 그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신이 베푼 도움은 결국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오며 사람을 살리는 행동이 자신도 살리는 법이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물에 빠졌던 사람의 아버지는 도움을 받은 후 감사의 뜻으로 재산과 집, 농토까지 베풀었다. 이는 부유한 사람이 단순히 재산을 축적하는 것보다 그것을 나누고 베풀었을 때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운명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처음 돈을 주었던 노인, 돈을 잃어버린 사람, 물에 빠진 사람 모두 각자의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 정직한 행동, 용기 있는 행동, 감사하는 행동이 결국 운명을 바꾸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정직하고 선한 행동은 결국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 옛날에 전라도 땅에 이주창이라는 사냥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녀 없이 아내와 단둘이 살았어요. 어느 날 굳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 사람은 상투를 틀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상투를 하셨거든요. 상투를 이렇게 정수리 쪽에 올려 묶었는데 백구라고 해서 여기를 이만큼 붉게 깎아냈어요. 꼭 중들처럼 치고는 건성으로 상투만 틀었죠. 그런데 이 백구자리 머리가 길어지면 가려워요. 가려우면 이렇게 들어 누워서. 그런데 부부 금실이 참 좋았어요. 두 내외가. 그래서 남편이 아내 무릎을 베고 누웠어요. 그러면서 이를 잡아서 손톱으로 꾹꾹 눌러 죽였어요. 그렇게 해주면 시원하거든요. 아내가 이를 잡아주고 눌러주니까 남편이 기분 좋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늘 방 구석에 총을 세워놓고 자는데 그날따라 그 총이 버르르 떨면서 땡하고 울더랍니다. 사냥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사는 직업인데 총이 갑자기 그렇게 떨면서 울어버리니 마음이 끔찍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남편 머리를 무릎에서 살짝 내려놓고 이불을 덮어주고는 나가서 우물에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아 빗고 그리고 밥을 지었어요. 아주 정성껏 7번을 씻고 7번을 헹구어 밥을 짓고 탕을 끓이고 나물을 볶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깨기 전에 총 앞에 음식을 정성껏 차려놓고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왜 이렇게 총이 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길조인지 흉조인지 모르겠지만 제발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남편을 깨워서 말했어요. 일어나서 국밥 드세요. 그러자 남편이 아니 웬 점심이야? 하고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날도 굽고 아침에 총이 우는 걸 보고 불길해서 준비했어요. 라고 했어요.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국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는데 사냥을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아내는 마음이 끔찍스러웠어요. 총이 울었던 것도 그렇고 날도 굳은데 사냥을 나가겠다니 불안한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나도 따라갈게요 하고 말했어요. 여자로서 자기 목숨도 소중하지만 남편의 목숨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남편이 없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남편은 솜씨가 대단한 사냥꾼이었어요. 큰 호랑이는 산채로 잡고 작은 호랑이는 키워 잡는 사람이었어요. 키워 잡는다는 게 무슨 요술을 부린다는 게 아니라 잡아야 할 호랑이를 몇 년씩 두고 키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사냥꾼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까투리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자꾸 맹수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해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도저히 인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허둥지둥 손을 꼭 잡았어요. 혼자보다는 둘이 있는 게 낫잖아요? 손을 꼭 잡고는 운명을 걸고 길을 찾아 나섰어요.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갑자기 어디선가 풍경 소리가 들려왔어요. 옛날에는 시골에서도 기와집을 지으면 꼭 풍경을 달았어요. 절에서 나는 것처럼 댕그렁댕그렁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들리더니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 불빛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저기 인가가 있나 보다 하고 반가운 마음에 그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어떻게든 저 불빛을 향해 가기만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불빛을 따라가다 보니 점점 산길을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 산 밑에 아주 크고 멋진 기와집이 하나 보였어요. 그래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주인 양반? 주인 양반 하고 불렀어요. 그러자 문이 열리는데 구척장신 같은 장사가 하나 나왔어요. 아주 장사였어요. 목소리도 어찌나 우렁찬지 마치 옛날 관운장의 목소리만큼 우렁찼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이 깊은 밤중에 여기는 나는 새도 들어오기 어려운 곳인데 어찌 행인이 왔단 말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주창이 말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오. 포수요. 오늘 길을 잘못 들어 헤매다가 어렵게 인가를 찾아왔으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오. 그러자 그 장사가 아래 위로 한번 쓱 훑어보더니 들어가자 하고는 안으로 안내했어요. 두 내외가 따라 들어가 보니 방 벽에는 커다란 삼척 장검이 10자루나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니 아까 그 장사가 나왔던 방에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장사가 말하기를 저녁 식사를 안 했을 게 분명하겠지요? 하고는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 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녁상을 보니 국도 고기, 전골도 고기, 허연 쌀밥에 고기를 잔뜩 차려서 내오는 거예요. 먹다 남은 거지만 드시오. 라고 했어요. 온종일 굶고 산만 헤매느라 녹초가 된 두 사람은 배가 고파서 어찌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장사 중 한 사람이 말했어요. 성통명을 합시다. 그리고 가운데 앉아있던 장사가 척 나서더니 말했어요. 우리는 골육 형제가 아니오. 우리 삼형제가 마치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처럼 의형제를 맺고 산 것이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성통명을 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그리하여 이주창이 말했어요. 나는 전라도 땅에 사는 이주창이라 하오. 나이는 몇 살이고.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가장 윗자리를 내주었어요. 그래서 절을 하고 맞절을 하고 형수에게도 절을 올리고 그리하여 결국 이주창이 형제들 중 맏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술을 마시며 즐겁게 보냈어요.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한 행인이 들어온 걸 산적들도 기쁘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주창과 아내가 말했어요. 내가 어제까진 남의 밥을 얻어먹었지만 오늘부터는 내 아내가 직접 밥을 하겠다. 그러자 산적들이 열쇠를 내어주면서 광을 모두 열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광 안에 갈비가 쭉 걸려있고 돼지다리며 소다리가 잔뜩 걸려 있었어요. 또 커다란 독에 찹쌀로 빚은 인삼주가 가득 담겨 있었고 백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어떤 광을 열어보니 포목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산적들의 소굴이었던 거죠. 또 마구 안에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잘 먹였는지 살이 찐 말들이 힘차게 울고 있었어요. 이주창은 생각했어요. 옛날에 이곳이 재상가의 부잣집이었을 텐데 훗날 무슨 일이 있어 도망치고 산적들이 이곳을 차지한 것이겠구나. 그렇게 아침을 든든히 먹고 난 후 산적들이 말했어요. 형님도 사냥꾼이시라 했지요? 우리도 사냥을 해서 먹고 삽니다. 우리는 산적이라 불리는 게 실소. 우리는 사냥꾼이요. 그러니 함께 사냥을 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사냥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주창의 마누라에게 아주머니는 집을 지키시오. 하고 말하더니 열쇠를 뭉텅이로 탁 쥐어주고서 사냥을 떠났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지자 산길을 따라 빙해길이 있었기에 그 빙해를 돌아 오솔길을 따라 살살 걸어가 봤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 동열사 근처까지 가게 되었어요. 동열사는 마을 뒤쪽 천태산에 있는 작은 절이죠. 그렇게 멀리까지 갔던 모양이에요. 오솔길을 돌아가다 보니 너른 마당 하나가 보였어요. 그 뒤쪽에는 마치 공원처럼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훑어보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뭐 자기들도 사람이니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온종일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 해가 저물었어요. 한편 그 산적들은 사냥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공원에 가서 들독 큰 돌들기 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옛날 시골에는 아름드리 크기의 돌이 있었어요. 그런 공원 같은 곳에 커다란 돌을 놓고
장정들이 저녁을 먹고 난 후 힘자랑을 하며 돌을 들어 올리고 내리며 내기를 하곤 했어요. 그곳에도 그런 들독이 있었던 거예요. 산적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 들독을 들어 올려서 공원을 3바퀴 돌고 살짝 땅에 내려놓기 내기를 하자. 그걸 못하면 죽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누군가가 묻기를 어떻게 죽인다는 거요? 그러자 나이 많은 산적이 저기 보이는 층암 절벽 아래에 청천수가 흐르지 않느냐. 그곳으로 떠밀어 죽이기로 하자.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워낙 장사들이었어요. 마치 공깃돌 굴리듯 들독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1바퀴, 2바퀴, 3바퀴를 돌고 살짝 내려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형님이 해보시오. 하고 이주창에게 내기를 걸었어요. 이주창이 아무리 용맹한 사냥꾼이라지만 장사들 틈에서 그 들독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산적들이 조롱하며 말하기를 대장부가 어찌 장부의 말을 헛되이 하느냐? 내기를 했으면 내기를 해야지. 하고 몰아세웠어요. 결국 그들은 이주창을 층암 절벽 끝으로 몰고 가서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그렇게 남산 솔방울이 굴러가듯 이주창은 떼굴떼굴 굴러서 아래 강물로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산적들은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제 저자의 아내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하고 좋아했어요. 이주창의 마누라는 절세미인이었거든요. 그들은 온종일 기분 좋게 제주를 넘으며 놀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 총을 둘러매고 황혼 속으로 돌아왔어요. 석양이 지는 시간에 사냥해서 돌아온 척하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아내가 반색을 하며 나와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산적들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대경실색했어요. 아니, 형님은 안 들어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산적들은 뻔뻔스럽게 말했어요. 아, 여보시오.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왜 남편을 혼자만 두고 들어오셨소? 이곳이 어디라고 그런 짓을 합니까? 대체 남편은 어디 두고 오신 겁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러자 산적들은 허 하고 웃으며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어요. 여기는 여러 갈래 골짜기가 있어서 우리 3형제도 각자 맡은 골짜기가 다르오. 백주청명 밝은 날에도 범같은 짐승이 많아서 위험한 곳인데 아직까지 안 돌아오셨다면 대단히 위태로운 일이라오. 우리는 먼저 오신 줄 알고 공원 있는 곳에서 만나기로 했소. 그래서 일찍 가봤는데도 안 계시기에 먼저 돌아온 줄 알았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배포가 크고 용감한 여자였기에 겉으로는 태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녁 무렵이 되자 산적들 중 가운데 있던 사람이 나와 말했어요. 우리 셋은 골육 형제가 아니오. 하지만 의형제를 맺고 함께 살아온 지 오래되었소. 그런데 이제 형님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오. 이미 짐승의 밥이 되었으니 더 이상 기약할 것도 없으노. 그러니 형수님은 이제 맏형과 결혼을 하시지요. 아무 피도 섞이지 않았으니 상관없지 않토? 그 말에 아내는 태연한 척하며 말했어요. 아, 그러시오?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상관 있겠소? 사실 그 양반이 너무 약했어요. 별다른 역량도 없어서 나만 고생시키고 자식도 없이 살아왔으니 사실 애착도 별로 없지요. 하지만 사람이란 것은 의리가 있어야 하는 법. 부모, 형제든 누군가가 나가면 3년을 기다렸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제야 제사를 지내는 법이오. 그런데 오늘 낮에 나간 사람을 놓고 오늘부터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소? 사흘만 기다려 주시오. 사흘을 기다렸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당신들 뜻대로 따르겠소. 그렇게 말하자 산적들이 그거 못할 게 있겠소? 하며 순순히 응했어요. 하지만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에 순순히 승낙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어요. 겉으로는 술을 권하고 음식도 장만해주며 환대하는 척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밤새 남편 생각뿐이었어요. 마치 비둘기가 콩밭에 가 있듯이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남편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밤을 보냈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내는 정성껏 아침을 준비했어요. 찰밥도 짓고 대추 찰밥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고기를 넉넉하게 손질해서 솜씨 좋게 요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독주를 동이째 퍼서 그들에게 따라 주었어요. 그러면서 아양을 떨며 사근사근하게 굴었어요. 그렇게 하니 산적들이 어찌나 기분 좋게 마셨던지 하늘이 뱅뱅 도는 듯이 취해버렸어요. 그렇게 취하더니 하나둘씩 쓰러져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하지만 장사들인지라 눈을 부릅뜨고 자더랍니다. 마치 옛날의 장비처럼 눈을 부릅뜨고 코를 고는데 그 코 고는 소리가 천둥 같았어요. 숨을 내쉴 때는 문이 절로 열렸다가 들이쉴 때는 문이 절로 닫혔어요. 그렇게 깊이 잠든 걸 확인한 아내는 밖으로 나갔어요.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보물과 재물을 보았지만 하나도 욕심이 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무명 한 필과 오지단지, 작은 항아리 하나, 그리고 장수들이 먹는 술 한 병과 찰밥 한 덩이만 챙겼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음에 드는 칼을 골랐어요. 벽에 걸려있던 삼척검, 긴 칼 중 하나를 뽑아 앞치마에 숨겼어요. 그런 다음 채치마의 끝자락에 재를 뿌리고 들어왔어요. 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이 원수를 갖고야 말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제일 큰 산적의 목을 탁 쳤어요. 목을 베자 그 장사의 머리가 천장까지 튀어 올랐어요.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어요. 눈을 부릅뜨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목이 잘린 몸통 위에 재를 흙 뿌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재를 뿌리지 않으면 다시 붙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재를 뿌리자 목이 대굴대굴 굴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둘째 놈의 목도 탁 쳤어요. 그리고 똑같이 재를 뿌려서 완전히 목이 굴러가게 했어요. 그런데 셋째 놈은 달랐어요. 세상에서 제일 독한 마음을 먹었다 해도 막상 세 번째 목을 치려니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리고 손이 떨려서 칼을 놓쳐버렸어요. 이건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아내는 준비해둔 오지단지와 장수 먹는 술, 찰밥 한 덩이, 그리고 무명천 한 필을 돌돌 말아 가지고 공원산 빙해길을 따라 떠났어요.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니 참 근사한 공원이 나타났어요. 그곳에서 층암 절벽을 내려다보며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어디 전라도 땅에 이주창이 있소. 마치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 외쳤어요. 여기 전라도 땅에 이주창이 있거든 대답 좀 하시오. 소리를 지르니 한참 후 어디선가 아주 작은 모기 소리만 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깄네. 그 소리를 듣고 그녀는 더욱 힘을 내어 말했어요. 여기 전라도 땅 이주창 씨가 있거든. 나 이주창의 마누라가 왔소. 이제 장수 먹는 술과 찰밥을 내려보낼 테니 이 무명천을 흔들어 술과 밥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시오. 이 술과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다시 줄을 흔들어 다 먹었다는 표시를 하시오. 그리고 이 병을 겨드랑이에 끼고 무명천을 단단히 잡고 올라오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술과 찰밥을 내려보냈어요. 한편 이주창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층암 절벽에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어요. 강둑에는 옛날에 심어놓은 수양버들 고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가로로 쓰러져 있었는데 다행히 그곳에 걸려 정신을 잃고 있다가 깨어났어요. 눈을 떠보니 발 아래는 시퍼런 강물, 위로는 가파른 강둑. 그런데 수양버들이 없었더라면 바로 강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버드나무 고목을 꼭 붙들고 살 길이 있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배가 지나가면 살 수 있을까 싶었지만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대로 죽나 보다. 그렇게 체념하고 있던 그때 멀리서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 이주창은 너무 기쁜 나머지 힘을 다해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무명천으로 내려온 찰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다 먹었다는 표시로 무명천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한 대로 병을 겨드랑이에 끼고 무명천을 단단히 붙들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바위 틈을 거미줄처럼 걸고 또 걸며 천천히 끌어올렸어요. 마치 거미가 실을 타고 오르듯이 이주창은 대롱대롱 흔들리며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을 꼭 껴안고서 아내가 말했어요. 내가 두 놈을 죽였소. 하지만 하나가 남았소. 이놈이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를 뒤쫓을 거요. 그러니 서둘러 도망갑시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사정없이 도망쳤어요. 한참을 도망치던 중 뒤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산적 중 막내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보니 두 형의 목이 잘려 있었어요. 분노에 휩싸인 막내는 곧바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 점쟁이는 원래 도둑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집을 털면 가장 안전한지 어디로 가면 들키지 않는지를 점쳐주는 사람이었어요. 백발백중 맞히기로 유명했기에 산적들도 점쟁이에게 한 몫을 떼어주고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 막내 산적이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놈들이 어디로 갔소? 그러자 점쟁이가 점을 치고 말했어요. 여기서 동쪽으로 얼마를 가면 갈대밭이 나오는데 그곳을 찾아가 보시오. 거기 새초 족배기가 있을 것이오. 새초를 칼로 쳐보면 그 속에 있을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막내 산적은 칼을 들고 갈대밭으로 향했어요. 그 막내 산적이 말을 타고서는 채찍을 휘두르며 달려갔어요. 점쟁이가 말한 대로 가보니 정말 새초 족배기가 죽 놓여 있었어요. 그러자 불문곡직하고 착착착착착 칼로 마구 쳐냈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성질이 불붙듯이 화가 나서 점쟁이에게 가서 따졌어요. 새초 족배기를 다 쳤는데 이주창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라. 무슨 점을 그렇게 치는 거냐? 그러자 점쟁이가 말했어요. 맨 첫머리에 있는 거 그거 안 쳤지?
그건 안 쳤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그 속에 들어있었지. 이주창이 살 운이 따랐구나. 그러냐? 그럼 이제 어디로 갔느냐?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남쪽으로 돌아섰지. 가면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있을 것이니 가서 무조건 탁자를 쳐라.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말을 몰아 남쪽으로 달려갔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고함 소리가 쩔렁쩔렁 울리는 것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보니 암자에는 호백발 노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노파는 그 암자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주창의 아내가 외쳤어요. 사람을 살려주시오. 저자가 지금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 하오. 제발 숨겨주시오. 그러자 노파가 저 텔레비전 올려놓은 것 같은 탁자 위에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어서 들어가라. 그 탁자 위에는 벽장 같은 공간이 있었고 탁자와 벽장 사이에 기름병이나 약병 같은 것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주창과 그의 아내는 그 벽장 속으로 숨었어요. 잠시 후 막내 산적이 달려와서는 탁자를 보자마자 칼로 탁 내려쳤어요. 그 탁자가 발이 약간 들려있던 탓에 그 충격으로 벌렁하고 나자빠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와르르 하고 물이 쏟아졌어요. 그러자 노파가 솜을 들고 나와서 말했어요. 장군님도 그래. 부처님은 위하실 거 아니오? 부처님을 위하려고 기름을 받아놓은 건데 부처님한테 올리려고 받아놓은 걸 이렇게 엎어놓았으니 이게 옳겠소? 그 말을 들은 산적은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고함을 치면서 화를 내며 기름을 닦아냈어요. 그는 저 안이 텅 비었구나 싶어서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그대로 자리를 떴어요. 노파는 속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저게 기름이냐? 이주창 마누라가 혼비백산에서 겁을 먹고 오줌을 싼 거지. 그걸 내가 기름이라 둘러댄 거고. 하지만 산적은 너무 급한 나머지 판단력이 흐려졌고 걸걸 먹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암자를 떠났어요. 그는 다시 점쟁이에게 가서 물었어요. 지금은 어디로 갔느냐? 응, 벌써 또 다른 곳으로 향했지. 숲속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산적은 다시 말을 타고 떠났어요. 한편 이주창과 그의 아내는 도망치던 중 숯구덩이를 발견했어요. 숯구덩이는 크면 사람 몇 명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깊어요.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오자 두 사람은 그 숯구덩이 안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때 산적이 점쟁이에게 다시 찾아가 물었어요. 서쪽으로 가면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점쟁이가 말했어요. 서쪽으로 가면 산 기슭에 숯구덩이가 있을 것이오. 거기에 숨어 있을 것이니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칼로 찔러라. 그러면 죽을 것이오. 그 말을 듣고 막내 산적은 말을 타고 다시 그곳으로 향했어요. 산적 막내는 말을 타고 숯구덩이 앞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망설임 없이 칼을 들고 찌르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찔러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소리를 지르고 죽을 텐데 이거 헛짓거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점쟁이를 찾아가 따졌어요. 또 속았어.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10번을 찔렀는데도 소리 하나 없더라. 그러자 점쟁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더냐? 그래, 그러더라. 이주창 마누라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인지 아느냐? 피가 묻어나올까봐 치맛자락으로 칼날을 쓱 닦아 내보냈다. 그런데도 너는 그것도 모르고 와서 이러느냐? 그 말을 들은 산적 막내는 너무 화가 나서 점쟁이의 목을 톡 쳐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주창 부부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 후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한 1년,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때와 똑같이 굳은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는 날 남편은 예전처럼 아내에게 등을 맡기고 이를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총이 또 울렸어요. 아내는 예전처럼 정성껏 밥을 짓고 죽을 끓여서 남편에게 차려주었어요. 남편이 밥을 먹고 나서 말했어요. 아, 사냥을 가야겠어. 오늘 운이 좋을 것 같구먼. 그러자 아내가 말했어요. 갈 거면 가고 말 거면 말고. 내 이미 한 번 속을 썩었으니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을 보내버렸어요. 남편은 사냥을 나가면서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걸쳤어요. 그리고 아내가 싸준 도시락과 물통을 챙겨서 떠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사냥이 너무 잘 됐어요. 탕 하고 쏘면 까투리가 떨어지고 토끼도 잡히고 온갖 짐승이 줄줄이 걸려들었어요. 그렇게 신나게 사냥을 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인가가 보이지 않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밤이 되자 산속에서 잠을 자려고 적당한 곳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비석이 서 있고 성물이 있는 무덤을 발견했어요. 무덤이 있는 곳이라도 비석이 서 있고 정돈된 곳이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석 옆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쌓은 음식을 먹고
물도 마시고 총에 약을 장전한 뒤 잘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정이 넘으니 갑자기 처량한 처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어나 주변을 살펴보니 그날따라 음력 3, 4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달빛이 훤히 밝았어요. 그 밝은 달빛 아래 3단 같은 머리를 둥글게 따 내린 처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처녀 앞을 큰 범이 서서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처녀는 어찌나 애절한 마음으로 울며 걷는지 그 모습이 기이하기만 했어요. 그녀는 무덤 앞에 서 있는 비석에 기댄 채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범이 크게 포효하며 처녀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어흥! 범이 앞발을 들어 처녀를 덮칠 듯이 으르렁거리는데 처녀는 갑자기 깔깔깔하고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묘하게 들렸어요. 저 처녀 제 정신이 아닌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였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 처녀가 보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끼리 장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10번째로 처녀가 웃을 때는 달라졌어요. 그때는 범이 처녀의 멱을 물어뜯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숨을 죽이고 처녀와 범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주창이 백발백중으로 마치는 포수였어요. 그래서 산등성이에 총을 한 방 쏘았어요. 그러자 산천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나며 범이 앞발로 땅을 휘저으며 버둥거렸어요. 그때 다시 한 방을 더 쏘자 범이 피를 동이째 쏟으며 네 발을 쭉 뻗고 죽었어요. 그 순간 처녀는 거품을 바르르 흘리며 그대로 기절해 쓰러졌어요. 이주창은 급히 그녀를 안아들었어요. 하지만 물을 다 마셔버려서 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랑이 가죽 오발을 덮어 그녀를 품에 안고 이마에 침을 발라주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으니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아래쪽에 마을이 있구나. 그때서야 처녀의 가슴에 손을 대어보니 온기가 돌고 있었어요. 날이 밝아오자 그는 호피오발을 덮어둔 채 살살 내려가 마을을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정말 소술대문이 있는 크고 좋은 집이 보였어요. 그래서 대문 앞에서 외쳤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러자 종이 하나 나왔어요. 그 종은 처녀의 몸종이었어요. 이주창이 말했어요. 나는 지나가는 포수인데 이 댁에서 아침 요기를 좀 얻어먹을 수 있겠소? 그러자 종이 말했어요. 이 집은 인심 좋기로 유명한 김정승 댁입니다. 하지만 어젯밤 무남동녀 외동딸 작은 아씨가 실종되어 지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변소에 가는 것을 따라 나섰다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려 온 집안 하인을 총동원하여 등롱을 밝히고 찾아다녔지만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대감마님과 마님께서 밤을 새우고 울고 계신데 어떻게 아침을 차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주창이 순금댕이에 한 짝을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이 대님이 작은 아씨의 것이 아니오? 걱정 마시오. 이 당해를 대감과 마님께 보여드리시오. 작은 아씨는 어젯밤 저 뒷동산에서 내가 구해두었으니 어서 데려오실 채비나 하시오. 그 말을 듣고 종이 급히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알리자 마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오? 마님은 이주창의 손을 덥석 잡으며 울부짖었어요. 내 딸을 살렸단 말이오? 내 딸이 어디 있소? 그러며 두 내외가 통곡하며 감사했어요. 곧바로 하인을 시켜 가마를 준비하게 하고 작은 아씨를 데리러 갔어요. 작은 아씨를 데려오자마자 인삼과 녹용을 다려 그녀의 입에 떠넣고 이불을 덮어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아씨가 한숨을 후 내쉬며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얼마 후 작은 아씨가 깨어나더니 어젯밤 무서운 꿈을 꾸었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몸종이 말했어요. 아씨, 꿈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씨를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김정승 댁에서야 포수 같은 천한 신분의 사람을 안방에 들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승이 말했어요. 내 딸을 살려준 은인이니 은한매라도 맺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며칠 동안 성대한 잔치를 열어 그를 대접했어요. 사면육각을 불러 잔치를 열고 고을 하나를 하사하여 벼슬을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주창은 벼슬을 받고 정승댁에서 직접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한편 그동안 이주창의 아내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날마다 소위소복을 입고 지냈어요. 매일 장독대에 맑은 물을 떠놓고 동서남북으로 절을 올리며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이 아무 탈 없이 재수대통하여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소서. 어느 날 그녀는 저녁 무렵 샘터에 가서 동이를 씻고 깨끗한 물을 떠다가 장독대 앞에 놓고 절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사면육각 소리가 들려왔어요. 앞산을 넘어오는 소리였어요. 멀리서 아내가 공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자 이주창이 스스로 말했어요. 내가 조상 덕을 본 줄 알았더니 우리 마누라의 정성 덕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사면육각을 올리며 행차를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총 한 자루 들고 떠난 남편이 왜 사면육각을 울리며 나면을 타고 행차를 하고 있는단 말인가? 아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가마가 가까이 오자 하인들이 먼저 앞서 들어와 도착을 알리고 행차 소리를 내었어요. 그 순간 아내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주창과 그의 아내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주해. 이주창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극한의 위기에서도 냉철한 판단과 지혜가 생사를 가른다. 이주창의 아내는 남편이 실종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산적들에게 맞서기보다 계략을 세워 사흘만 기다려 달라고 설득했다. 또한 산적들을 독주로 취하게 만든 뒤 2명을 처치하고 탈출했으며 남편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끈을 이용해 구조하는 등 침착한 대응으로 생존의 기회를 만들어갔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하며 위기를 극복하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부간의 신뢰와 헌신 역시 중요한 가치이다. 이주창의 아내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행동했고 남편이 실종되었을 때 직접 나서서 찾아다녔으며 죽음을 각오하고 산적 2명을 베었다. 또한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매일 정성껏 기도했다. 이러한 깊은 신뢰와 헌신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되었다. 작은 행동이 운명을 바꾼다는 점도 중요한 교훈이다. 산적이 세초 족배기에 첫 머리를 치지 않은 덕분에 이주창 부부는 목숨을 건졌고 점쟁이의 말을 맹신한 산적이 냉정을 잃고 판단력을 흐려 기회를 놓쳤다. 또한 아내가 치맛자락으로 칼날을 닦아 피를 속여 산적을 속인 것처럼 사소한 행동 하나가 생사를 결정하는 순간이 많다. 그러므로 항상 세심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인과응보라는 진리는 언제나 통한다. 남을 해치며 부를 축적했던 산적들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산적 2명은 취한 상태에서 목이 베었고 마지막 남은 산적은 점쟁이에게 의존하다 결국 실패하고 분노한 끝에 점쟁이까지 죽였다.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도 결국 아무 의미 없이 사라졌다. 이는 악한 행동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을 해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반대로 선한 행동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 이주창은 우연히 처녀를 구한 공로로 정승댁 귀인이 되었으며 벼슬까지 받았다. 작은 선행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정승은 딸을 살린 은인이라며 그를 존중했고 그 결과 이주창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 올바른 일을 하면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 이야기는 위기는 곧 기회라는 교훈을 남긴다. 이주창 부부는 여러 차례 죽을 위기를 맞았지만 모든 순간을 기회로 바꾸어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죽을 뻔한 순간에도 지혜를 발휘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신뢰와 헌신을 다한 결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점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남편이 지혜로 효부된 아내. 각시는 어찌나 그렇게 예쁘던지. 이 서방님은 살림이야 잘 살았지만 큰아들이라서 예전에는 큰아들은 조금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큰아들은 반드시 부모를 모셔야 했거든요. 만약 큰아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불효자라고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장가를 가면 언제든 부모를 모시게 되었죠. 요즘 세상에서는 큰며느리가 되지 않으려고 하지만 옛날에는 오히려 큰며느리를 주려고 애를 썼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었거든요. 가령 조기 대가리 하나라도 더 먹을 수 있다는 식이었죠. 그래서 큰며느리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장가를 간 뒤 보니 각시가 밖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나갈 때도 양산을 쓰거나 아니면 수건을 두르고 나갔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얼굴 타는 게 싫어서 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깥에도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집살이를 해야 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데 전혀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시아버지한테도 눈치 보이고 시어머니한테도 눈치 보이고 결국 눈 밖에 나가버리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하는 말이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지금 나가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하고 나가겠느냐. 재산을 가지고 나가야죠. 어머니, 아버지는 어쩌고? 부모님을 두고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남편이 그러니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여버리고 나서 우리 둘이 호화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그러자. 하고 좋아서 얼씨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는데 그냥 바로 죽이면 동네에서 살인했다고 잡아다가 가둬서 죽이게 되니까 내 말하는 대로 꼭 들어야 해.
그러니 아 듣지요 하고 대답했어요. 내일부터 밤 3말, 대추 3말, 꿀 3말을 준비하고 그것을 큰 가마솥에 넣고 물 3말을 부어 끓여. 끓이면 어떻게 해요? 끓인 걸 항아리 밑에 한가득 깔고 큰 그릇에 떠서 가지런히 놓고 이불을 꼭 덮어둬야 해. 그런데 큰 그릇으로 주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큰일 나. 그래서 작은 그릇에 담아 하루에 10개씩, 아버지 10개, 어머니도 10개씩 꼭 공복에 아침에 한 공기, 오전에 한 공기, 저녁에 한 공기 이렇게 하루 3공기씩만 드려야 해. 만약에 더 드리면 큰일 나. 먹으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꼭 그렇게 해.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기를 때도 시아버지 먼저 죽어버리면 내가 잘못해서 죽은 것처럼 보일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머니가 물을 길러 가시려 하면 어머니 그만두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못하게 해야 해. 밥도 아침에 먼저 가서 짓고 밭일도 어머니가 가시려 하면 당초에 오지 마세요. 편히 계세요. 하면서 전부 내가 다 해야 해. 그러니 당신이 꼭 다 해야 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는데 반가운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일어났어요. 일어나더니 어머니는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버지한테는 가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원래 때려 죽이고 싶었는데 어찌나 잘하는지 사랑스러워서 한시도 안 보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니, 얘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밤낮으로 그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한 달을 먹여도 안 죽어요. 2달을 먹여도 안 죽어요. 3달을 먹여도 안 죽어요. 오히려 몸집이 점점 커지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얼굴이 홍시처럼 불그스름해졌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물을 들어가려고 하면 야야 치워라 하고 손사래를 쳤어요. 며느리가 피하려고 도망가는데 무릎이 불끈불끈 솟아올라서 힘이 몇 배나 더 세졌어요. 지게를 지고 뛰어가는데 며느리가 따라가질 못할 정도였어요. 밭일을 하려 해도 야, 너 집안일 해라. 내가 밭에 갈게. 아니, 어머니 그만두고 쉬세요. 이렇게 되니 이놈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합심해서 일하니 일도 잘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게 퍼져서 면에서도 알게 됐고 결국 효부상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도에서도 소문이 나서 도에서도 효부상을 2이나 받아 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죽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얼굴이 더 건강해지고 힘만 세져서 며느리는 이만큼 가 있으라고 해도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신경질을 내며 남편한테 아이 참 어머니 아버지 죽는다더니 죽지도 않고 나보다 힘이 더 세지고 조금만 까불어도 나는 도망가야 하고 이러니 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며 화를 냈어요. 그러니 남편이 아이 참 죽으려면 힘을 써야 하는 거야. 힘을 쓰면 사람도 약한 사람은 덤비지 못하는 법이니 몽땅해서 더 대접해드려. 하고 말하더라는 거죠. 아, 이렇게 해놓고 보니 힘만 더 세지는구나. 기운이 좋아지고 얼굴은 홍시감처럼 불그스름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하는 말이 죽지도 않고 기운만 더 좋아지는데 이러다가 죽는다는 소리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람이 죽으려면 막심을 쓰는 법이야. 막심 쓰면 금방 죽어. 그러니 한 1년 더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말로는 다 못할 정도로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를 어휴 아무개 며느리를 보고 배워야 한다. 부모를 그렇게 정성껏 모시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칭찬이 자자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제 아예 널리 알려졌어요. 그렇게 되니 더 이상 계획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거죠. 저녁이 되자 또 억지를 부렸어요. 아무리 해도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자, 해 뜨고 달 뜨는 곳이 어디냐? 하늘 아니냐?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냐? 땅이지. 천지,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이야. 그런데 아버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머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겠느냐? 그런데 부모를 죽이는 것이 옳겠느냐? 사람이란 것이 어디 천지라는 말을 들먹일 때는 천지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느냐? 못 죽이는 거야. 그러니 이제 동네에서 당신이 유명하잖아. 당신이 호랑이 같은 성격도 아니고 얌전하기도 하고 당신 말이라면 듣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당신이 부모를 죽여버리면 되겠어? 설령 죽인다고 쳐도 우리가 재미있게 살면서 남한테 대접받고 우리 둘이 다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잘 삽시다. 이 말을 듣고 아내가 생각을 해보니 이제는 도저히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어요. 상도 받고 동네에서도 유명해졌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부모님을 종전과 같이 모실 테니 계실 때까지 잘 모시고 우리가 어른이 될 때가 오면 그때 어른 노릇을 하면 되지 미리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자 남편도
당신 말이 맞소. 내가 잘못 생각했소. 하고는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국 부모님을 잘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자가 부모를 잘 모시느냐 마느냐도 남편의 수완에 달린 법이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홍치마 저게 잡으라고 했어요. 즉 신혼 3년 안에 아내를 길들여야 한다는 말도 있었지요. 고시네와 정승아들 중에 한 사람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이 잘 되기 위해 부모의 머리를 자르고 명주로 감싸 바락 망태기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어느 정승 집 앞에 섰다. 보니 자신의 처세술과 지혜로 잘만 하면 이곳에서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걸 가져가 어머니 묘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고민을 하던 중 이상한 꿈을 꾸었었다. 꿈속에서 그는 호미와 창, 땅을 팔 수 있는 도구들을 보았다. 그리고 정승집을 찾았던 것이다. 하룻밤 묵어가겠습니다. 옛 풍습상 길을 가던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겠다고 하면 쉽게 허락해주는 터였다. 그렇게 말하자 집안에 있던 9살 난 정승의 아들이 그를 맞았다. 정승은 나라의 일로 외출한 상태였고 어린 아들은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중은 집 안으로 들어가 바락 망태기를 구석에 내려놓았다. 속으로는 오늘 밤에 반드시 거사를 치러야 하는데 이 일은 땅의 기운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며 계획을 세웠다. 하룻밤만 청지기가 자는 방에서 묵고 싶습니다. 그러자 어린 정승 아들은 그래 묵고 가거라 하며 허락했다. 정승의 집은 워낙 크고 12개나 되는 대문이 있었다. 중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집 뒤편 배나무 아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미리 기왓장을 쌓아 넘을 준비까지 마친 그는 정침 너머를 바라보며 때를 기다렸다. 모든 것이 철저히 준비된 순간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바락 망태를 정승의 9살 난 아들이 가져가 버린 것이다. 그는 당황했다. 아, 내 바랑이 어디 갔지? 그러자 아이는 태연하게 내일 아침에 줄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했다. 하지만 중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오늘 밤 당장 묻어야 하는데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크게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이가 물었다. 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저는 이 집의 주인이니 나그네의 물건을 잘 보관했다가 아침에 돌려드릴 겁니다. 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와 있었다. 밤이 되자 점점 추워졌고 밥을 주어도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불안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마침내 정승이 퇴조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정승은 집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보고 물었다. 너 왜 방에 들어가 공부하지 않고 여기 있느냐?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다. 소자가 오늘 밤에는 아버지 곁에서 자야겠습니다. 정승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들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중이 계획한 일이 어긋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정승과 아들이 함께 아랫목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중은 여전히 바락 망태기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이 되면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중은 아이를 설득하기로 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머니를 위한 일이니라. 내가 생각하기엔 정승댁의 부모의 머리를 가져와 묻는 것이 나쁜 짓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모를 위한 일이다. 그러니 너도 나쁜 마음은 품지 말아라. 그 9살 난 아이는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이미 영특한 수재였기에 중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때 마침 정승이 아들의 대화를 듣고 묻는다. 무슨 일이냐? 그러자 아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님, 차차 아셔도 될 일입니다. 그리고는 벽장에 잠가 두었던 바락 망태기를 꺼내 중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전라도로 가거라. 징계만개들이라는 들이 있다. 그 들판 한가운데 큰 당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거기 가서 나무 밑을 파 보아라. 돌담을 조금 걷어내면 흙이 좋을 것이다. 거기에 묻으면 너도 궁핍하지 않게 살 것이고 너의 부모 해골도 편안할 것이다. 반드시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한 후 아이는 중을 향해 깊이 절을 했다. 중은 이 말을 새기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중은 먼 길을 가 전라도로 갔다. 마침내 징계만개들이라는 넓은 들판에 도착하니 정말로 그 한가운데 거대한 당나무가 서 있었다. 아이가 한 말이 떠올랐다. 이곳이 맞구나. 그는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대낮에 파헤치면 사람들의 눈에 띄고 말 것이었다. 결국 밤을 기다렸다가 몰래 땅을 팠다. 그곳에 쇠를 깔아보고는 흙의 기운을 느껴보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였다. 좋다. 이곳에 묻자. 그는 어머니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묻었다. 그런데 이 일을 마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때부터 3년 동안 전라도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좋은 자리에 묘를 썼으니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당연했다. 명당이라 불리는 곳일수록 땅의 기운이 강해 그런 곳에 무언가를 묻으면 자연의 흐름이 바뀌곤 했다. 결국 징계만개들이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군수는 곳간에 남아있던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 살렸지만 결국 쌀이 바닥을 드러냈다. 이제 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서울에서 11살이 된 정승댁 아이가 말했다. 소자가 그곳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가면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은 황당했다. 겨우 11살 난 아이가 간다고 해서 비가 온다고? 정승도 아들을 보고 물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자 아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백성을 안정시키고 오겠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기가 찼다. 하지만 아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관료들이 모여 회의했지만 아무도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흉년이 심각한 곳에 갔다가 백성들의 분노를 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살 난 아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가겠다고 했다. 결국 정승은 노종 한 명을 붙여주며 아이를 떠나보냈다. 이제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차례였다. 마을에 도착하니 가뭄으로 인해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었다. 들판은 쩍쩍 갈라졌고 농사는 망한 지 오래였다. 백성들은 곳간의 마지막 곡식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지만 그것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아이와 노종은 곧장 도원으로 향했다. 아이는 관청 앞 떡처럼 넓고 평평한 큰 평상에 올라앉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크게 외쳤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온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관가의 힘이라도 빌려야 합니다. 당나무 밑에서 제사를 크게 지내면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가뭄이 계속되니 믿어보기로 했다. 마을의 부자들도 이미 궁핍한 처지였고 원님과 감사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결국 마을 사람들과 관청이 힘을 합쳐 당나무 아래에서 성대한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동네 사람들은 돼지를 잡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했다. 떡과 과일, 술과 밥을 정갈하게 차렸다. 아이는 제사에서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이곳은 원래 명당이라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니 정성을 다해 빌어야 합니다. 하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당나무 밑에서 간절히 빌었다. 그리고 마침내 제사가 끝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내리는 비였다. 점점 굵어지더니 마침내 쏴 쏟아지는 장대비가 메마른 땅을 적셨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차 환호성을 질렀다. 그 후로 이 마을에는 매년 풍년이 들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당나무를 신성한 곳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 고을에서는 반드시 당나무 밑에 밥을 올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풍년이 계속될 것이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매년 당나무 밑에 밥을 차려두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밥을 가져와 올리기도 하고 나물과 고기를 차려놓기도 했다. 이 풍습이 계속 이어져 후대에는 당나무 밑에서 음식을 나누는 전통이 자리 잡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풍습을 고시내라고 불렀다. 누군가는 이 풍습이 정승댁 아이가 좋은 명당을 찾아 묘를 쓰게 한 덕분이라고도 했다. 또 누군가는 그 아이의 지혜가 마을을 살렸다고도 했다. 이렇게 명당을 알아보았던 그 아이는 후에 이승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큰 인물이 되었다. 그는 이후에도 번성했고 그의 후손들도 잘 살았다. 오늘날까지도 진개만개들이의 들판에 가보면 당나무 밑에 밥을 올려놓고 음식을 나누는 풍습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선택과 지혜가 한 마을의 운명을 바꿨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다. 내복에 산다. 영감과 할멈이 딸 셋을 낳고 살았어. 딸만 셋을 데리고 살았지. 옛날에는 동냥치가 정말 많았어. 우리 어릴 때도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보려 해도 동냥치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동냥을 하고 힘들게 돌아와서는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딸 셋을 불러다 놓고 물었어. 너는 누구 덕으로 먹고 사냐? 그러자 큰딸이 대답했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복으로 먹고 살지. 누구 복으로 먹고 살겠어요? 둘째 딸한테도 똑같이 물었지. 둘째 딸도 역시 똑같이 대답했어. 어머니 아버지 복으로 먹고 살지. 누구 복으로 먹고 살겠어요? 마지막으로 막내딸한테 물었지. 너는 누구 덕으로 먹고 사냐? 내 복으로 먹고 살지. 누구 복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고는 덜렁거리며 대답하더래. 이 말을 듣고 부모가 어찌나 괘씸하고 미웠던지
동량을 다니다가 보니까 숫장수가 저 언덕 밑에서 숯을 굽고 있더래. 그래서 애끼 이놈을 미운 게 거기다가 시집 보내버리자.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큰딸과 둘째 딸은 잘 사는 집에 시집을 보내고 막내딸은 숫장수한테 시집을 보냈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숯만 굽고 사는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니 이놈이 남편이란 걸 알긴 알아야 할 텐데 하고 부모는 생각했지. 그런데 막내딸이 시집 가보니 남편이 하는 일이 뭔지 알긴 해야겠거든. 그래서 남편을 따라가 보니 숯을 굽고 있더래. 숯을 굽는 구덩이를 이렇게 깊게 파서 아궁이 옆에 걸어놓거든. 그렇게 해놔. 그런데 그 아궁이 옆에 걸려있는 돌덩이들이 보니까 전부 금이더래. 각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 그런데 신랑 눈에는 안 보이더래. 그래서 인제 얼마나 좋겠어? 막내딸이 그 금을 떼어다가 집에다 가져다 놓았지. 막내딸 옆집에 부잣집이 있었어. 아주 참봉집이었어. 참봉집은 아주 부잣집이지. 그 집에는 노족봉을 아주 크게 3개나 쌓아놨더래. 옛날에는 노족봉 하나만 있어도 부자였는데 그 집에는 3개나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부잣집 주인이 말이야. 막내딸이 금을 떼어다가 집에 두었는데 그 금이 빛이 나는 걸 본 거야. 그걸 보고는 신랑한테 자네 그 금덩이하고 내 노족봉 하나랑 바꾸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큰 노족봉 하나랑 바꾸자는 말에 바보 같은 신랑이 덜컥 대답을 해버렸어. 그 말을 듣고 막내딸이 가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나락을 빼고 주는지 한번 보시오. 이러는 거야. 옛날에 이런 미신이 있었어.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지. 쌀을 항아리에 담아두면 첫 숟갈은 절대 남에게 퍼주지 않고 자기가 먼저 한번 먹거나 아니면 따로 빼놓는 풍습이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항아리에 남아있는 것도 남을 안 주고 긁어서 자기가 먹는 풍습이야. 그걸 당연하다고 여겼던 시절이야. 풍습이니까. 부자도 제일 위에 있는 나락 한 섬을 따로 떼놓고 나머지를 줬어. 각시는 그걸 미리 알고 밑에다 돌을 몽땅 쌓아놓고 그 위에 금을 얹어 놓았어. 신랑은 똥 빠지게 부잣집 나락을 지고 집으로 날랐어. 그렇게 나락을 죄다 집에 지어다 놓고 대신 돌을 한가득 가져다 주었지. 부자가 보니 막상 금이 없는 거야. 아니 이거 어째서? 나락을 이렇게 다 줬는데 금은 안 주고 빼돌렸소. 이러는 거야. 각시가 말하기를 당신이 위에 한 가마니 떼놓고 줬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소. 한 거야.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이게 당연한 세상이었어. 그러니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다 결국 그러면 옆에 있는 노족봉하고 바꾸자. 이렇게 또 약속을 하게 된 거야. 각시가 이번에는 금을 제일 밑에 숨겨놓고 그 위에 돌을 싹 쌓아놓았어. 그러고는 신랑한테 가서 부자가 어디서 나락을 떼낼 건지 물어보시오. 그 사람이 떼내는 대로 우리 것도 떼내고 가져가시오. 이랬지. 신랑이 물어보고 오더니 부자가 제일 끝에 있는 건 안 준다고 하네. 이러더래. 이번에는 금을 맨 밑에 넣어놓고 돌을 쌓아놨으니 돌만 싹 가져가고 금은 못 가져가게 된 거야.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부자가 할 말이 없지. 그러다가 나는야 이 나락 없어도 잘 살지. 어차피 노족봉이 3개나 있으니 마지막 것도 바꾸자. 나는 또 농사지어서 먹으면 되니 이놈까지 바꿔버리자. 하고 또 약속을 했어. 각시가 이번에는 금을 돌더미 한가운데 넣어두고는 어디 것을 빼놓을라요? 그랬더니 부자가 제일 가운데 거 하나 뺐으니 위아래 것 가져가시오. 이러더래. 그러니 가운데 금만 남고 위아래 돌만 가져간 거야. 결국 노족봉 3개가 각신의 집으로 오고 금은 금대로 남았지. 얼마나 부자가 되었겠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 각시가 머리를 또 쓴 거야. 이번에는 집을 새로 짓겠다고 했어.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대문에서 너는 누구 복으로 먹고 사느냐? 하고 소리가 나게 하려고 했어. 옛날에는 대문을 열면 찌익 짤박 소리가 나잖아. 그런데 이 집 대문에서는 너는 누구 복으로 먹고 사느냐? 내 복으로 먹고 산다. 이 소리가 나게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목수를 데려와도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집은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그 소리는 안 나오더래. 각시가 내가 돈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렇게 해도 결국 그 소리는 나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차대기를 들고 동량을 왔더래. 그때 그 집으로 친정아버지가 동량을 온 거야. 아버지가 주인 양반, 주인 양반 하고 부르면서 대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는 누구 복으로 먹고 사느냐? 내 복으로 먹고 산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각시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부엌문을 열었어. 옛날에는 부엌문도 찌익 짤박 소리가 났거든. 그렇게 해서 정제문을 여니까 정제문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는 누구 복으로 먹고 사느냐? 내 복으로 먹고 산다. 이게 참 이상하거든. 그래서 딸은 이게 참 뭔가 있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를 맞아들였어. 상식적으로 보면 편히 거처를 정해줄 것 같은데 딱 1년 동안만 먹여 살린 거야. 10달을 꼬박 먹이고 옷 한 벌을 싹 해드리고 어머니 옷 한 벌 또 싹 해드렸어. 그리고는 쌀 한 자루를 싸서 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지고 가시오. 하고 말한 뒤 딱 친정아버지를 돌려보낸 거야. 사람 인생이라는 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 그리고 사람 복이라는 것도 자기 복은 타고난 대로 사는 거고. 그래서 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이 정도밖에는 유지를 못할 것이요. 나는 혼자 잘 살 그런 복인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친정아버지를 보내버리더라네. 이렇게 보면 사람 복이라는 게 자기 복은 자기가 타고나는 거야. 진짜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면 차 사고도 얼마나 많아?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밑에서 받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위에서 들이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암에 걸려서 이름도 모르게 죽는 사람이 많잖아. 그런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일자무식이지만 나는 생각할 때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